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도 소공녀 세라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요, 이 책으로 읽어드릴 거예요. Little Princess라고 되어 있고 세라 이야기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동안 제가 읽어드렸었던 책은 뭐였냐면 요 책이었어요. 이거 서점에 가면 그 평대에서 굉장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더 모던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던 소공녀 세라라는 책인데요. 제가 집에 가지고 있는 책들 중에서 그 전집이 있는데 그 전집에서 보니까 그 중에 이 세라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책을 비교를 해보니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그 네버랜드 클래식 전집 자체가 그 원작의 굉장히 충실한 완역본인 그 전집이에요. 그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각색이나 뭐 뺀 부분이 거의 없는 그 전집이라서 제가 산 이유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두 책이 비교를 해보니까 어휘 몇 개 다른 거 말고는 똑같더라고요. 챕터도 똑같고 내용도 당연히 똑같고 뭐 각색한 부분도 거의 없고, 그래서 이 책도 제가 읽어드렸던 책은 이 책이었는데 이 세라 이야기로 읽어드려도 큰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동안 읽어드렸던 이 버전 말고 네버랜드 클래식의 세라 이야기 버전으로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읽어드릴게요. 람다스. 가끔 광장에도 노을이 아름답게 졌다. 굴뚝 사이나 지붕 위로 노을이 보였다. 부엌 창문에서는 노을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벽돌 색깔이 따뜻해 보이고 주위가 잠시 장밋빛이나 노란색으로 물들거나 유리창에서 반사된 빛이 강렬하게 번뜩이면 노을이 지고 있구나 하고 짐작할 뿐이었다. 하지만 아름다운 노을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곳이 있었다. 노을이 지는 서쪽 하늘에는 붉은 구름과 황금빛 구름이 층층이 쌓여 있고 언저리가 눈부시게 빛나는 자줏빛 구름들이 떠다니고 장밋빛으로 물든 양털구름이 푸른 하늘을 서둘러 날아가는 분홍빛 비둘기 떼처럼 바람에 실려 날아다녔다. 이 모든 광경을 볼 수 있고 맑은 공기까지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곳은 물론 다락방 창문이다. 광장이 갑자기 마술에 걸린 듯 붉게 빛나고 검댕이 낀 시커먼 나무와 난간조차 아름답게 보일 때면 세라는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잠시 한가해지는 틈이 나면 살며시 부엌을 빠져나와 다락방으로 올라가 낡은 탁자 위에 올라가서 창밖으로 몸을 한껏 내밀었다. 그러고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주위를 샅샅이 둘러보았다. 그럴 때면 온 하늘과 세상이 다 자기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다락방 창문을 내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른 채광창들은 대개 닫혀 있었다. 환기를 시키려고 채광창을 열어두기는 해도 거기로 밖을 내다보지는 않는 모양이었다. 세라가 창가에 서서 고개를 한껏 젖히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면 하늘은 아름다운 둥근 천장처럼 친근하게 가깝게 느껴졌고 이따금 서쪽 하늘을 바라보면 온갖 아름다운 광경들이 눈에 들어왔다. 서쪽 하늘에는 분홍색, 진홍색, 눈처럼 하얀색, 보라색, 연한 비둘기색 등 온갖 색깔을 띤 구름들이 두둥실 떠다니거나 눈 녹듯이 사라졌다. 이따금 구름은 섬이 되기도 하고 거대한 산맥이 되어 터키옷같이 짙은 푸른색이나 투명한 호박색이나 노곡처럼 연한 초록색을 띤 호수들을 둘러싸기도 했다. 외딴 바닷가로 뻗어나간 시커먼 고지 나타나기도 하고 길고 가느다란 모양의 근사한 나라가 또 다른 아름다운 나라와 하나가 되기도 했다. 어떤 구름은 사람이 뛰어다니거나 기어오를 수도 있고 또 어떤 구름은 가만히 서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기다리다가 모든 것이 사라지면 다른 곳으로 둥둥 떠갈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적어도 세라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탁자 위에 서서 창문으로 몸을 반쯤 내밀고 참새들이 조용히 지저귀는 가운데 바라본 노을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었다. 이 놀라운 장관이 펼쳐질 때면 참새들도 소리를 낮추어 부드럽게 지저귀는 것 같았다. 인도 신사가 이사 온 지 며칠 뒤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노을이 졌다. 그리고 운 좋게도 부엌일이 다 끝나고 심부름이나 다른 잡일도 없었기 때문에 세라는 보통 때보다 쉽게 짬을 내어 다락방에 올라갔다. 세라는 탁자에 올라가 창밖을 내다보았다. 멋진 순간이었다. 눈부신 바닷물이 세상을 휩쓸듯 타오르는 황금빛이 서쪽 하늘을 뒤덮었다. 주위는 온통 짙고 선명한 노란색이었다. 노란 하늘을 배경으로 지붕 위를 날아다니는 새들이 까맣게 보였다. 세라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야. 왠지 두려울 정도야. 금방이라도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 꼭 그런 느낌이 들어. 그때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그쪽을 휙 돌아보았다. 끽끽거리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였다. 그 소리는 바로 옆 다락방 창가에서 들려왔다. 세라처럼 누군가 노을을 보러 나온 것이다. 그 사람은 창문으로 몸을 내밀고 있었는데 여자아이가 아니라 여자아이나 하녀가 아니었다. 머리에 하얀 터번을 쓰고 몸에는 하얀 천을 특이하게 두르고 까만 얼굴에 반짝이는 눈을 가진 인도 사람이었다. 세라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인도 하인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조금 전에 났던 소리는 인도 사람이 사랑스러운 듯 안고 있는 작은 원숭이의 소리였다. 원숭이는 인도 사람 품에 꼭 달라붙어 끽끽거리고 있었다. 세라가 그쪽을 보자 인도 사람도 세라를 바라보았다. 인도 사람의 얼굴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이 어려 있었다. 세라는 그 인도 사람이 런던에서는 해를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랜만에 해를 보려고 이곳까지 올라온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순간 흥미롭게 인도 사람을 바라보다 웃음을 지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도 웃음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법이기 때문이다. 세라가 웃어주자 그 사람도 기뻐하는 것 같았다. 표정이 싹 바뀌더니 반짝이는 하얀 이를 드러내며 씩 웃었고 그러자 어둡던 얼굴이 빛을 받은 것처럼 환하게 밝아졌다. 세라의 상냥한 눈빛은 피곤하거나 침울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었다. 인도 사람은 세라한테 인사하느라 그랬는지 원숭이를 잡고 있던 손을 잠시 늦추었다. 그 원숭이는 워낙 장난꾸러기라서 언제든지 모험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세라를 보고 신이 난 모양이었다. 원숭이가 인도 사람의 품에서 잽싸게 빠져나와 지붕 위로 뛰어내리더니 끽끽거리며 달려와서 세라의 어깨로 폴짝 뛰어올라 다락방 안으로 들어왔다. 세라는 깔깔 웃으며 즐거워했다. 하지만 원숭이를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고민했다. 이 원숭이가 순순히 잡혀줄까? 아니면 짓궂은 녀석이라 요리조리 도망다닐까? 아니면 지붕 위로 달아나서 영영 돌아오지 않게 될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었다. 어쩌면 원숭이는 인도 신사의 것이며 그 가엾은 분은 이 원숭이를 귀여워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세라는 다행히도 아버지와 살던 시절에 배운 인도말이 아직도 조금 생각나서 인도 사람을 돌아보았다. 세라가 인도말로 물었다. 제가 저 원숭이를 잡을 수 있을까요? 세라가 인도말로 말을 걸자 인도 사람의 까만 얼굴에 더없이 기쁘고 놀란 표정이 떠올랐다. 실제로 그 인도 사람은 신이 나타난 게 아닐까. 그 상냥한 목소리는
하늘에서 들려온 게 아닐까 생각했다. 세라는 그 인도 사람이 유럽 아이들을 많이 접해보았다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차렸다. 인도 사람은 정중하게 감사의 말을 쉴 새 없이 쏟아냈던 것이다. 인도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람다스라고 하는데 이 집의 하인입니다. 그 원숭이는 순에서 사람을 물지는 않지만 안타깝게도 잡기가 어렵습니다. 번개처럼 잽싸게 이리저리 도망다니거든요. 못된 녀석은 아니지만 말을 잘 듣지 않는답니다. 저는 그 원숭이를 자식처럼 잘 아는데 말을 잘 들을 때도 있지만 늘 그런 건 아닙니다. 아가씨가 허락만 한다면 제가 지붕을 넘어가 아가씨 방에 가서 그 한심한 원숭이를 데려가겠습니다. 람다스는 주제넘는 짓이라며 세라가 허락해주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기색이 뚜렷했다. 세라는 두 말 않고 허락했다. 이리로 건너올 수 있으세요? 람다스가 대답했다. 금방이죠. 그럼 오세요. 원숭이가 겁에 질린 것처럼 마구 뛰어다니고 있어요. 람다스는 다락 창문으로 나오더니 평생 지붕 위로만 걸어다닌 사람처럼 비틀거리지도 않고 가볍게 지붕을 타고 건너왔다. 람다스는 세라방 창문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와 소리 없이 다락방에 들어섰다. 그러고는 세라를 돌아보고 다시금 이슬람식으로 손바닥을 이마에 대고 인사했다. 원숭이는 람다스를 보자 작게 비명을 질렀다. 람다스는 얼른 창문을 닫고 원숭이를 쫓아다녔다. 술래잡기는 오래 가지 않았다. 원숭이는 그냥 재미로 몇 분을 더 끌더니 이내 끽끽거리며 람다스의 어깨에 올라타고는 괴상하게 생긴 삐쩍 마른 팔로 람다스의 목을 꼭 껴안았다. 람다스는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세라는 람다스가 날카로운 눈으로 가구도 없는 초라한 방을 슬쩍 둘러보는 것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람다스는 아무것도 못 본 척하며 세라가 임금님의 딸인 것처럼 정중하게 인사했다. 람다스는 원숭이를 잡고 나서 잠시 더 머물렀는데 그러는 동안에도 계속 세라의 너그러움에 대한 담례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했다. 람다스가 가고 나자 세라는 다락방 한가운데에 서서 람다스 때문에 떠오르게 된 많은 것들을 생각했다. 람다스의 인도 의상과 존경심이 가득한 태도를 보자 옛 추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1시간 전에 요리사한테 모욕적인 말을 들었던 잔심부름꾼이 몇 년 전만 해도 람다스처럼 정중한 하인들에게 둘러싸여 살았다니 신기하기까지 했다. 하인들과 노예들은 세라가 지나가면 이마에 손을 대고 절을 했고 말을 걸면 이마가 땅에 닿도록 머리를 조아렸다. 지금 생각하면 마치 꿈 같았다. 그 시절은 이제 지나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지금 상황이 달라질 가망은 전혀 없었다. 이 책을 제가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소궁녀 세라하고 이 세라 이야기하고 출판사만 다르지 내용이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이 책의 그림을 그린 사람이 사파를 그린 사람이 무려 타사 튜터더라고요. 모르는 분 계시나요? 타사 튜터는 미국의 할머니시죠.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미국에서 전원 생활을 즐기시며 자급자족을 하시는 그러면서 동화도 쓰시고 그리고 본인의 동화에 직접 그림도 그리시는 정말 그 유럽의 제가 이 책에서 읽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유럽의 어떤 시대의 무슨 풍을 그대로 유지하고 삶에 녹여내며 살아가시는 그런 분이라고 제가 읽었는데 그게 무슨 시대인지 무슨 풍인지를 제가 야무지게 까먹었네요. 어쨌든 근데 저희 집에 타사 튜터의 책들이 다 있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더 많은 책들을 쓰셨겠지만 제가 산 책들은요. 이렇게 1, 2, 3, 4, 5, 6권이에요. 이렇게 6권이고 사실 이 책들은 여러분도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책이라고 하기도 너무 아까워요. 거의 아트죠. 아트, 작품이죠.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건 요거입니다. 타사 튜터스 dolhouse인데요. 말 그대로 타사 튜터가 이렇게 집에 정말 작은 미니어처 집을 꾸미는 걸 좋아한대요. 근데 특징은 너무나 섬세하다는 거. 거의 진짜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드시고 본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그 물건들을 똑같이 그냥 작게 만들어만 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요렇게 드레스도 그렇고 샹들리에도 그렇고 소파도 그렇고 또 앤틱 책이나 앨범도 그렇고 실제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것들에서 모티브를 따서 보이시죠? 이 벽난로 패치카. 이게 다 이렇게 책에는 큼직하게 나와 있지만 정말 작은 거의 손바닥 위에 올라갈 만한 그런 크기라고 합니다. 요거 보실래요? 이거 보세요. 파란 테를 두른 유리 단지에는 타샤에 부엌에 있는 과자 단지들처럼 늘 먹음직스러운 과자가 담겨 있다. 이게 지금 사진으로 보시면 한 페이지를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커 보이지만 정말 작은 미니어처인 거예요. 제가 이게 올라가 있는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근데 전체 샷이 안 나와 있네. 전체 샷을 보여드려야 이게 얼마나 작은지를 아실 텐데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타사 튜터의 책을 보면서 제가 이분의 그 그림, 삽화에 제가 푹 빠지게 됐어요. 근데 마침 이 세라 이야기의 그림을 그려 넣으신 분이 타샤 튜터라는 것을 제가 어제 발견을 하고 그럼 나 이 책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림이 굉장히 섬세하고 막 무슨 뭐 정밀화, 보리 정밀화 뭔지 아시죠?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림 자체도 투박하고 그리고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솔직해요. 뭐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냥 아름답고 그리고 그 아이의 어떤 그 표정들을 굉장히 잘 담아낸 것 같더라고요. 슬픈 표정, 호기심 어린 표정, 눈물이 날랑말랑하는 그런 표정, 그런 것들이 다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이 그림 한 장 보여드릴까요? 이 친구는 지난 시간에 제가 읽어드렸던 그 부자아이, 대가족 중에 한 명이고 세라를 보고서 저 거지 소녀에게 내가 6펜스를 줘야지 하면서 돈을 주는 그 장면이에요. 뭐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려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그 생활하실 때도 군더더기가 없고 소박하시더니 그림도 그렇구나 역시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왕 똑같은 내용일 거면 저는 이분의 그림이 삽화가 들어가 있는 것을 읽고 싶어서 이 책을 제가 선택하게 됐습니다. 말이 길어졌죠. 근데 어쨌든 이 책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타사 튜터의 책들인데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이 책들 제가 한 번은 쫙 읽었어요. 다 읽긴 했는데 2번 읽게 되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사실 저는 그럴 걸 알았습니다. 제가 막 두고두고 읽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솔직히 그냥 소장하고 싶었어요. 서재에다가 이렇게 꽂아놓기만 해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저희 그 거실에는 제가 마켓비에서 산 이렇게 북쉘프가 있어요. 그냥 중간중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책을 읽을 수 있게끔 책을 거의 디스플레이 해놓는 그런 북쉘프가 있는데 거기에 이걸 올려두면 그렇게 예뻐요. 인테리어 효과가 있는 거죠.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또 가끔 들여다보면 기분 좋아지는 책이고 그래서 이렇게 6권을 제가 소장을 하게 됐죠. 계속해서 읽어드릴게요. 세라는 자기가 어른이 되면 민친 선생이 어떻게 할지 알고 있었다. 아직은 어리니까 본격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까지는 심부름꾼 겸 하인으로 써먹고 그러면서도 예전에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더 많은 것을 배우라고 무작정 요구했다. 세라는 저녁 시간에 더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했는데 기대만큼 공부가 늘지 않으면 꾸지람을 톡톡히 들었을 것이다. 물론 세라는 배우고 싶은 열망이 워낙 커서 선생님도 필요 없을 정도였다. 책을 주면 세라는 굶주린 듯 읽고는 완전히 외워버렸다. 세라라면 몇 년만 지나면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을 만했다. 세라는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지금 학교 여기저기서 잡다한 일을 하듯이 나이가 들면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노동을 하게 될 것이다. 옷이야 좀 더 나은 것을 입겠지만
그래봤자 촌스럽고 멋도 없을 게 뻔하며 하인처럼 보일 것이다. 앞으로 기대할 것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았다. 세라는 몇 분 동안 가만히 서서 곰곰이 생각했다. 그러다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오르자 세라의 뺨이 발그레해지고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 세라는 마른 몸을 꼿꼿이 펴고 고개를 치켜들었다. 세라가 중얼거렸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한 가지는 바뀌지 않아. 내가 공주라면 누더기를 입었다 해도 마음은 여전히 공주일 거야. 황금 옷을 차려입었을 때는 공주가 되기 쉽지만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을 때에도 공주로 지낼 수 있다면 그게 더 훌륭한 일이야. 마리 앙뚜아네트는 왕비 자리를 빼앗기고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머리는 하얗게 센 채 검은 옷만 입었고 사람들이 과부라고 부르면서 모욕을 주었어. 하지만 호화로운 궁전에서 화려하게 살 때보다 감옥에 있을 때가 더 왕비다웠어. 나는 그때 모습이 가장 좋아. 성난 군중들의 외침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순간에도 군중들보다 더 강인했어. 이것은 예전부터 해오던 생각이었다. 세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생스러운 나날을 견디어 나갔다. 민친 선생은 세라의 표정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세라가 세상을 자기 발밑에 두고 마음속에서 혼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듯 느껴져 몹시 기분 나빴다. 무례하고 심술궂은 말을 퍼부어도 세라는 거의 듣지 않는 것 같았고 듣는다 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가끔 민친 선생이 거만하게 가차없이 일장연설을 늘어놓다 보면 어린아이답지 않은 차분한 눈동자가 도도한 웃음을 머금고 자기를 찬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럴 때 민친 선생은 세라가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당신은 내가 공주인 줄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당신을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요. 난 공주이고 당신은 어리석고 무자비하고 천박하고 한심한 늙은이인데다 사리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용서해 주는 것뿐이에요. 세라는 이런 생각이 무엇보다도 흥미롭고 재미있었다. 공상에서 나온 엉뚱한 생각이긴 하지만 거기서 위안을 얻으니 좋은 일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무례하고 심술궂게 굴어도 똑같이 무례하고 심술궂은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었다. 세라는 이렇게 생각했다. 공주라면 반드시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해. 하인들은 민친 선생의 말투를 흉내내어 무례하게 이것저것 명령하다가도 세라가 고개를 똑바로 들고서 옛날 사람 같은 독특한 태도로 예의 바르게 대답을 하면 종종 눈이 휘둥그레져서 바라보곤 했다. 요리사는 가끔 키득거리며 말했다. 저 애는 버킹엄 궁전 사람들보다도 더 도도하게 군다니까. 내가 툭하면 화를 벌컥 내는데도 한 번도 예의를 잊은 적이 없어. 요리사님, 괜찮으시다면 죄송하지만 요리사님, 실례지만 요리사님, 수고스럽겠지만 요리사님 이런다니까. 그런 말들을 부엌에서 아무렇지 않게 하고 다니지. 람다스와 원숭이를 만난 다음 날 아침, 세라는 어린 학생들과 함께 교실에 있었다. 수업이 끝나자 프랑스어 연습책을 걷어들이면서 신분을 숨긴 왕족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알프레드 대왕은 케이크를 태우는 바람에 소치는 사람의 아내한테 뺨을 맞았다. 그 아낙네는 나중에 자기가 대왕의 뺨을 때린 사실을 알고 얼마나 놀랬을까. 민친 선생이 세라가, 발가락이 튀어나올 정도로 해진 신발을 신은 세라가 진짜 공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세라는 민친 선생이 가장 싫어하는 눈빛을 띠고 있었다. 민친 선생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다. 마침 세라가 가까이 있는 데다 너무 화가 치민 나머지
날다시피 다가가 세라의 뺨을 냅다 후려쳤다. 시골 아낙네가 알프레드 대왕의 뺨을 때린 것과 똑같이. 세라는 깜짝 놀랐다. 그 충격 때문에 공상에서 깨어나 흡 하고 숨을 멈추고 가만히 서 있었다. 다음 순간 세라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내어 웃었다. 민친 선생이 소리를 질렀다. 이 뻔뻔하고 되바라진 것, 뭐가 그렇게 웃음냐? 세라는 조금 뒤에야 마음을 다잡고 자신이 공주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방금 맞은 뺨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얼얼했다. 세라가 대답했다. 그냥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민친 선생이 말했다. 당장 용서를 빌어. 세라는 한순간 머뭇거리더니 대답했다. 웃은 게 무례했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생각한 것까지 사과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민친 선생이 캐물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감히 생각을 하지? 대체 무슨 생각했어? 제시가 키득거리더니 라비니아와 서로 쿡쿡 찔렀다. 공부하던 학생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고 귀를 기울였다. 사실 민친 선생이 세라를 공격하는 모습은 재미있는 구경거리였다. 세라는 항상 이상한 말을 했고 겁먹은 기색이 조금도 없었다. 지금도 전혀 겁먹지 않았고 얻어맞은 뺨이 시뻘갰지만 눈은 별처럼 빛났다. 세라는 당당하고 예의 바르게 말했다. 저는 선생님이 스스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친 선생은 기가 막혔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세라가 말했다. 네, 실은 제가 공주인데 선생님이 제 뺨을 때리셨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에요. 제가 공주라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선생님은 감히 때릴 엄두를 못 내셨겠지요. 또 선생님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놀라고 겁낼까. 세라는 그런 상황을 눈앞에 보듯이 생생하게 상상해왔던 터라 민친 선생은 세라의 당당한 태도를 보고 움찔했다. 상상력도 없고 편협한 민친 선생마저도 세라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저렇게 대담하게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정도였다. 민친 선생이 소리쳤다. 뭔데? 어떤 사실인데? 세라가 말했다. 제가 정말로 공주이고 그래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사실이요.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학생들 눈이 화등장만하게 커졌다. 라비니아는 자세히 보려고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민친 선생은 숨도 제대로 못 쉬며 소리쳤다. 당장 네 방으로 가. 교실에서 나가! 여러분, 공부 안 하고 뭐 해요? 세라는 살짝 허리를 숙였다. 웃은 것이 무례했다면 죄송합니다. 세라가 그렇게 말하고 교실을 나가자 뒤에 남은 민친 선생은 시근덕거리며 분을 사귀고 학생들은 몰래 속삭였다. 제시가 불쑥 말했다. 봤어? 세라는 정말 특이해. 알고 보니 세라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해도 전혀 놀라지 않을 거야.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어떨까? 와, 세라 진짜 대단하네요. 정말. 세라하고 빨간머리 앤이 좀 비슷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어떤 절망적이고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꼭 반드시 그 본인이 이겨낼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무기가 둘 다, 이 두 어린 소녀에게 그 무기가 상상력이지 않았나, 그런 공통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정말 쉽지 않죠.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그냥 그 상황에 순응하고 그냥 난 하인으로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겠구나 하게 되지, 그 안에서 내 상황을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긍정적으로 내가 꿈꾸는 방향으로 바라보고 상상을 한다? 그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힘들 때 조금 더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좀 수다가 떨고 싶으네요. 뭐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사실 제가 마음이 굉장히 급해요. 제가 오전에 할 스케줄을 끝내놓고 저희 딸 지금 학원에 보내놓고, 그리고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 녹음을 얼른 끝내고 제가 또 지금 막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급한데, 그래도 또 업로드를 한 지가 좀 오래됐고, 저와의 약속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다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촉박하지만 녹음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제 채널을 들으시는 분들의 그 연령대가 어떤지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뭐 나이를 알려주시는 건 아니니까. 근데 글들을 보면 대체로 여자분들이 대부분이시고, 남자분은 제가 한 분 뵀어요. 근데 대체로 다 여자분들이시고, 뭐 산책하거나 운동하거나, 또 어떤 분은 잘 때 듣는다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기르고 있는데 아이 때문에 책을 볼 수가 없는데 이 책을 듣고 싶었다, 읽고 싶었다, 그래서 책을 읽을 수는 없지만 귀로 듣겠다 하시는 분도 계셨고, 어쨌든 다 대부분이 여자분들이고, 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엄마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엄마고요. 저도 전업주부고 아이를 기르면서 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아직은 아이가 막 다 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다 컸을 때 제가 이제 엄마라는 타이틀에서 조금 벗어나서 저로 서서, 꿀디로 서서 제가 이제 일을 하게 될 수 있을 때, 그때 제가 요이 땅 하고 준비했다가 바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제가 제 능력과 또 사회에서 요구하는 또 자격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열심히 지금 이렇게 퀄리피파이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할 때는 저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공부에 임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서 뭐 암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배운 부분을 제가 잘 습득하고 있는지, 요즘에는 백지노트라고 하죠. 백지시험. 그냥 완전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다가 제가 공부한 부분을 그냥 다 쓰는 거예요. 왕창. 그러면 더 정확하게 내가 뭘 모르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요즘에는 어려운 말로 메타인지라고 하죠.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뭘 모르고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제가 그 부분만 다시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저희 아이를 지금 엄마표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아이를 위해서 제가 영어 로드맵을 짜고, 이 부분은 이렇게 갈 것이고, 이 교재를 선택할 것이고, 어느 시기 전까지는 여기까지 제가 끝낼 것이고, 이런 저만의 로드맵이 있는데, 엄마표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잘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아이를 좀 더, 뭐라 그럴까, 아이 스스로 고민하고 끙끙거리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 학습에서 습의 시간을 좀 더 주고 싶어서 가정에서 엄마표, 아이표를 반반 섞어서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학원에 보내본 적도 있었어요. 학원에 보내봤는데, 물론 학원에서 어느 정도 그 기본기가 닦였기 때문에 지금 저랑 집에서 하기가 수월한 걸 수 있는데, 학원을 보내보니까 예를 들자면 해석하는 그 숙제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해석은 그냥 그 영어 문장을 읽고 나서 내가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쵸? 근데 학원이다 보니까 그 많은 아이들을 그렇게 다 숙제 검사를 해줄 수가 없어서 해석하고 그 해석을 그 아래다가 다 한글로 적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빽빽한 영어 문장이 있는데, 이제 영어 책이니까요. 그 영어 책에 한 문장마다 다 아래다가 주석을 달다시피 해서 한글로 해석을 써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챕터를 해석하고 나면 애가 손이 아파서 너무너무 힘들어 했어요. 그리고 단어 시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단어 시험은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단어 시험을 보는 이유, 그리고 단어를 많이 외워야 하는 이유는 독해를 잘 하기 위해서예요. 솔직히 한국에서는.
왜냐하면 수능을 봐야 하니까. 물론 요즘에 수능에서는 뭐 쓰기도 중요시 된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실제로 이제 중학생이 되면 그 수행평가에서 서술형 쓰기도 굉장히 서술형 문제도 많이 나온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쨌든 단어를 보고서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해석이 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스펠링을 외워야 하죠. 스펠링은 몰라도 돼. 이건 아닌데, 단어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학원에서 뭘 했었냐면 그냥 쓰는 거예요. 뭐 10번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냥 깜시로 뭐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쓰는 이 아이에게 주는 분량이 있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아이들마다 사람마다 암기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학원을 또 한 군데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 학원이 나쁘다가 아니라 제 아이가 그냥 타성에 젖어서 매일 가는 학원이니까 매일 하는 숙제 패턴이니까 그냥 몸에 배어서 너무나 안일하게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더 나아가는 것 같지도 않고. 이거는 학원을 끊어야 될 시점이구나. 그리고 보다 더 고차원적인 굉장히 어려운 공부를 하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분량만큼 해내고 체크리스트, 그 투두리스트에 하나씩 체크를 해 나가는 그런 습관을 좀 길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지금 집에서 가정에서 홈스쿨링을 한 지가 지금 2년 정도가 됐어요. 홈스쿨링이 학원을 안 다닌다는 거지 학교를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좀 말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집에서 교재도 선정하고 아이가 할 분량도 같이 조절해 나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항상 쫓기는 것 같아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엄마표로 진행을 하는 엄마들이 다 자신감이 있고 그 분야에서 다 프로고 잘 해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엄마가 아이를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인지하고 끌고 갈 때는 굉장히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맞다고 해서 이렇게 가고는 있는데 정말 맞을까? 그 끝이 진짜 아름다울 수 있을까? 아이가 나중에 본인 스스로 공부하고 달려야 할 때 기본기가 있게 하고 싶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차곡차곡, 남들은 예를 들어 하루에 단어 30개 외울 걸 나는 10개를 외우면서 지난 시간에 외운 단어까지 쭉 복습하면서 누적 학습을 해 나가고 있는 건데, 양으로 막 이만큼씩 하루에 2~3시간 가는 그런 대형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내 아이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과연 괜찮을까? 이런 불안이 끊임없이 있어요. 그래서 잘 때도 잠이 안 와요. 이제 물론 다른 친구들 수업도 준비를 하지만 그 수업 플러스 제 아이 수업도 제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항상 쫓기고 불안합니다. 거기다 또 제 공부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굉장히 마음이 벅차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쫓기는 것 같아요. 이거 하고 나서 이거 해야지. 저거 괜찮을까? 저 방법이 제일 좋은 걸까? 더 좋은 방법은 없나? 그러니까 그냥 맨날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 듣는 그 채널이 뭐냐면 교집합 스튜디오, 그리고 이은경 선생님 TV, 그리고 또 뭐 듣죠? 쑥 TV, 수학 로드맵 짜주시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아이 이것이 다르다. 수학을 잘하는 아이였나? 아무튼 그 고대 나오시고 요즘에 굉장히 핫한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 거랑 대치동 캐슬 이렇게 들으면서 사실 다른 과목은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오로지 영수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아예 로드맵을 짜면서 이제 그때그때 제가 뭐 교재도 선정하고 또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연산 문제집도 중간중간 샥샥 껴주고 뭐 그렇게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역할 하랴 또 선생님 역할 하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언젠가는 제 손을 완전히 다 벗어나서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할 시기가 올 텐데 그 전까지는 조금 아이 스스로가 끙끙거리고 혼자 생각해보고 혼자만의 어떤 그 습하는 시간을, 학습에서 습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확보해주고 싶은 그런 엄마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학원에서, 학교에서, 뭐 인강으로 아무리 3시간을 듣고 끝냈어도 3시간 동안 그 선생님만 더 정확하게 아신 거야. 내 머릿속에 남은 게 얼마가 있느냐? 그건 별개 문제라는 거죠. 그 수업이 딱 끝나면 내가 혼자 생각하고 곱씹어보고 내 것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걸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공부하는 법을 알아야 나중에 본인 스스로 달리고 싶을 때,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달릴 수 있으니까요. 방법을 모르면 너무 처음부터 어려우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재공부를 할 때도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그냥 엉덩이 힘으로만 공부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데 그거 플러스 공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누적해서 기억할 수 있는 그 암기법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기본은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는 것이지만